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탈공산인 강디오 선생님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유튜브 논술 강의의 8강, 왕초보 논술 교실의 4강이 되겠습니다. 비교하기입니다. 비교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생각과 글이라는 카페를 갖다 만든 게 2006년도인데, 벌써 17년, 이제 해가 바뀌면은 18년째가 되네요. 아마 내가 2000 아마 4년인가 5년에 처음 이제 아이들 논술 교육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자료를 갖다가 인터넷에 어디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이제 그 논술 카페를 갖다 이제 생각과 글이라는 그런 논술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17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자료가 많은데,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논술 강의를 올리기 시작해서 이제 유튜브 논술 강의를 처음에는 이제 대학에 이제 기출 문제, 가톨릭 대학교하고 이제 한양대학교 논술 기출 문제를 갖다 이렇게 해설하는 걸 올리다가 이제는 초보 논술 교실 여러분들 강의 이제 첨삭 강의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초보 논술 교실 1강에서 논술 시험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갖다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요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약은 무엇인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설명, 해석, 분석하는 글쓰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유튜브 불강의 이제 그 여덟 번째 비교하는 글쓰기 그걸 하겠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한다 그러면은 일단 논술에서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그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파라도스라는 먼저 그 얘기입니다. 이제 대학 입시 논술은 사실 대학마다 고유한 스타일이 있어요. 답안을 작성하는. 어, 공통점이라고 그러면은 대학 입시 논술에 이렇게 많은 대학, 한 30개 대학에, 이제 30여 개 대학의 논술 시험을 보는데, 공통점이라고 그러면은 각 대학의 논술 시험을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이라고 그러면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라. 이게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써라. 이것이 모든 대학의 논술의 공통점입니다. 요구하는 이제 교수들이 요구하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마다 다 묻는 스타일과 거기에 묻는 스타일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다 특징이 있어요. 그 대학에 맞는 그런 하나의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글쓰기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지 비로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각 대학의 그 답안 스타일 작성하는 법을 갖다 무시하고 그냥 뭐 논술이라는 거는 이제 제시문 잘 읽고 글만 잘 쓰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묻는 대로만 이제 쭉 이제 쓴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가면은 100이면 100 다 떨어집니다. 어, 이거는 제가 논술 교육을 갖다가 17년 넘어 이렇게 해오면서 각 대학의 항상 보면은 이제 모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1년에 최소한 두 개의 문제를 대학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30개 대학에서 매년 60개의 그럼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어요. 어, 모의 시험 문제 하나하고 기출 문제 하나하고 또 이제 오전 오후에 보는 데는 기출 문제가 두 개도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30개 대학에서 한 60개 정도 이제 이렇게 논술 시험 한 군데 한 시간만 본다고 치고 이렇게 인문사회 계열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모의 문제 하나, 기출 문제 하나 해서 30개 대학에서 60개의 그런 논술 문제를 갖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10한 이제 8년째, 20년이라고 치면 60개에 20, 600개, 근 1000개 가까운 제가 문제를 그동안 취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1000개 정도의 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서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대학의 논술 문제를 1000개 문제를 30개 대학에 다 비교 검토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스타일의 답안에 맞게 써라.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가서 그렇게 수고하면 항상 꼭 합격을 했어요. 제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글 잘 쓴다고 해가지고 가서 써가지고 합격한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비교가 사실 이제 왜 그러지 하면 오늘 이번 시간에 어, 비교하는 글쓰기를 쓰니까 비교란 무엇인가 하는 게 비교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각 대학의 모든 30개 대학의 30개가 넘는 대학의 논술 문제를 비교 검토하니까 각 대학마다의 그 답안을 쓰는 그 특징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쓰면은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 자, 그럼 비교하는 글쓰기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다시 이제 강의 이제 원론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해 봅시다. 어, 앞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요약하시오나 설명하시오, 분석하시오, 뭐 해석하시오,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느 대학에서 보거나 그거 다 그 답의 형태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비교하라는 게 모든 대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스타일인데 어, 이 비교하라는 답은 각 대학마다 답안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 또는 비교 분석하라는 논제 요구는 대입 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자 가장 까다로운 요구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매년 나오는 질문 유형이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학마다 비교 분석하라는 요구는 같은데 정작 해당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에서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요약, 해석, 분석, 논술하시오와 같은 요구와 다르게 각 대학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답안을 제시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하라는 거는 지원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을 보고 그 대학에서 비교하라는 것은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라는 것인지를 꼭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써보고 가야 됩니다. 비교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수의 제시문들 사이에 필자의 주장이나 논의의 대상이 서로 유사한 점, 유사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요구입니다. 대학마다 비교에 대한 예시 답안의 형태가 다 달라요. 좀 앞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비교 대상들 사이에 어떤 유사점, 공통점과 차이점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공통점보다 차이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고 차이점에만 주목해서 서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어, 일정한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의 키와 키높이와 키높이를 서로 비교해야지 한 사람의 키와 다른 사람의 몸무게를 비교한다는 것은 서로 그 기준이 달라서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어, 그러면은 그거는 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 사람은 키가 크다. 라는 거는 비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특징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비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이 키는 몇 센치인데 이 사람의 또 키는 몇 센치다. 그래서 누가 더 얼만큼의 키가 크다, 작다.
라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거는 그건 비교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먼저 제시해 줘야 된다. 이 기준이, 어, 논제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고, 논제에서 가르쳐 줍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그 주제를 놓고서 그 주제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비교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시문을 읽고 이 둘이 공통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공통점과 그래서 그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두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서술해야 됩니다. 이제. 어. 그래서 논제에 따라 비교의 기준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비교의 기준이나 주제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비교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이점을 묻는 논제에서도 공통점을 찾으면 좋습니다. 차이점을 묻는다고 해서 공통점은 완전히 그냥 개무시하고 차이점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야만 의미 있는 기준을 찾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기준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통된 기준인 겁니다. 공통점이 둘 다 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고 또 차이점을 묻는 논제에 답안에도 핵심적인 공통점을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더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논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라와 마에서 개인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아, 이거는 기준을 정해주네요. 개인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비교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이제. 또, 가와 아래 제시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는 논지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얘는 차이점을 이제 서술하라고 합니다. 위에 문제는 공통점만 쓰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차이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문제에서는 가와 밑에 나오는 제시문에서 이게 기준이 되겠죠.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는 논지. 개인의 이익이 어떻다라고 하는가. 개인의 이익 추구인 게 어떻다라고 하는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근데도 이런 기준이 없이 가르쳐주지 않고 제시문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기준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료 1에 A, B에 나타난 논점을 제시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이제. 답안의 구성 요소를 한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요령을 갖다가 우선 두 제시문을 그대로 비교할 경우에는 논제에서 주어진 아니면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찾아낸 비교의 기준을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라든가 두 제시문 모두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A 제시문은 그 인간의 가치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B 제시문은 인간의 가치가 어떻다고 반면에 B 제시문은 인간의 가치가 어떻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논제의 기준을 기준을 중심으로 먼저 나오는 이제 A나 가제시문을 요약한다. 그리고 또 앞제시문의 요약과 대응이 되도록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두 번째 기준을 그 제시문을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논제에서 대신된 기준과 관련된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음. 자, 그래서 다음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주고 다음 두 제시문을 비교하라는 경우에도 그런 나옵니다. 제시문이 세 개일 경우였죠. 어. 우선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내용을 비교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시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제시문의 내용이나 주장의 비교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서술하고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는 그 근거를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 제시문, 비교 대상 제시문의 내용이나 주장이 기준이 되는 제시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서술해주고 앞에 한 것처럼 근거를 서술해주고 하면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문술은 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해설하는 것보다 실제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오늘 비교하기에 그러면 예시 문제를 봅시다. 우선 논제부터 봅시다. 제시문이 두 개 있네요.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게 기준이 되는 모양입니다. 문자의 속성이라는 것이 기준점인 모양이에요. 속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각각의 제시문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둘 다 이제 문자에 대해서 문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다르게 차이점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한 200자 정도 쓰면 되는 예전에 나왔던 이어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자, 제시문이 짤막하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시문 갑니다. 파이드로스야.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에. 예? 이게 소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라는 사람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죠. 파이드로스야, 문자에는 나쁜 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그림과 비슷하단다. 그림이 그려낸 화상들은 모습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가 그것들에게 무엇을 묻는다면 아마 점잖게 침묵하지만 할 거야. 문자도 그와 똑같아. 넌 문자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내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겠지. 어, 한 문단입니다. 두 문단짜리 글이요. 어, 문자나 그림이나 근데 문자에는 나쁜 점이 있대요. 근데 그림하고 비슷하대요. 실제로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대요. 문자도 똑같대요. 어,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배울 요량으로 그것이 말한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면 틀림없이 그것들은 늘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 줄 뿐이야. 그리고 말은 한 번 씌어지고 남은 장소를 불문하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나 그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나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애당초 어떤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어, 이 여기 이 제시문 가역하자는 문자의 속성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문자가 좀 이제 문자에는 나쁜 점이 있다고 부정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 전해준다. 그죠? 책 내용이 이 사람이 읽는 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 또 저 사람이 읽는 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진 않겠죠. 그리고 말이 한번 씌어지고 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나 그 말이 어떤 어울리지 않는 자나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 나를 봅시다. 이것도 문자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됩니다. 공통점에 초점을. 근대에 접어들어 한반도에서도 문자란 말이 나오네요. 문자의 독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문자의 독재가 뭡니까? 이제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서민의 일상생활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의 독재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했네요. 문자의 독재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왜? 그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일상의 서민의 생활도 어려워진 것이다. 다 문자를 알아야 된다. 옛날에 몰라도 됐었는데, 어, 새로운 시작은 농투성이 무지렁이들과, 어, 농사 짓는 무식한 사람들과 장돌뱅이들,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 잡고 소가죽 벗기던 이들, 백정들, 심지어 그 자식들까지도 학교 문 앞을 기웃대고 그러다가 급기야 모든 사람이란 것이 책이란 걸 읽고 나아가 글줄까지 극적거릴 줄, 글까지 쓸 줄 알게 된 일종의 계백이었다. 아, 근대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보편 교육이 시작되면서의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어, 누구나 문자를 이제 통하지 않으면은 서민들의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고 어, 농사꾼이라든가 시장바닥의 장사꾼들이라든가 백정이라든가 심지어 그 자식들까지도 학교에 다 다녀야 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책이란 걸 읽고 더군다나 글까지 쓸 줄 알게 되는 이걸 개벽이었다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한편 그 독재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이기도 했다. 지식의 알매 민주주의 말이다. 지식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답니다. 문자의 독재가 이제 독재라는 걸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는 알면 민주주의를 가져왔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해서 문자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면 민주주의에 대하다. 근데 이제 대신문 가에는 문자는 나쁜 점이 있고 그걸 갖다 결국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 이제 준다고 납다 이제 하는 이 사람은 문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이 사람은 문자에 대해서 알미 민주주의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근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 이 두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문자의 속성. 여기 보면은 제시문가에서는 문자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내용만을 말해준다. 그리고 또 장소 불문하고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녀서 어떤 대상에 전달되어 할지 어떤 점 알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 제시문 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라게 모든 아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면민주주의를 가져왔다. 문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졌다. 이제 하하. 그러니까 요 꼼꼼히 읽어보니까 공통적인 문자의 속성은 뭐라고 볼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마구 퍼진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학교의 해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아주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선 논제 분석을 해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은 무엇인가? 또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자의 속성이 각 제시문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가? 그럼 두 가지를 갖다 문제에서 짤막하지만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요약하고 비교하라는 두 가지를 다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시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검토해 봅시다. 제시문가는 문자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소크라테스가 준 그 화자라고 그래 있죠. 소크라테스는 문자에는 나쁜 점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 문자가 말한 것에 질문을 던지고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답변만을 하기 때문이다. 즉 문자는 가변성, 변하지도 않고 융통성을 잃고 말을 획일적인 내용으로 고정시킨다. 이게 한 가지 특징. 또 둘째, 일단 문자화되면 그 말이 애당초 어떤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 소크라테스는 말은 본래, 본디, 특정한 사람들끼리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근데 문자화되면 장소와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본래 의도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애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아야지 이것을 제3자가 보게 되면은 그 연애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이 더 되겠죠, 이제. 사랑한다는 카톡을 보냈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보냈으면은 그거는 그 문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자, 제시문 나는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문자 생활의 일반화와 알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글쓰기는 근대에 접어들어 한반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문자의 독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문자의 독재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데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서민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것은 문자 생활의 일반화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필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자 생활의 일반화와 알매 민주주의 즉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왔다고 본다 했습니다. 그럼 공통점으로 문자의 광범위한 유통성, 퍼짐성, 뭐 어떤 말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으로 둘 다 이제 문자의 광범위한 유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뭐 우리가 할 점은 신경 꼭 유통성이라는 요 단어를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파성 아니면은 널리 퍼지는 성질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논술에서 자유스럽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미로 쓸 때는 학교에서는 유통성이란 이런 고등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썼는데 가이소 소크라테스는 문자가 되면 장소와 신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모든 사람들이 문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제시면서 공통적으로 문자의 속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전파되고 있는 그런 광범위한 전파성, 유통성, 전파되는 성질, 개방되어 있는 개방성이다. 어떻게 써도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퍼진다라는 의미만 드러내면 됩니다.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차이점은 봅시다. 가히 소크라테스와 나의 글쓰기는 문자의 이런 광범위하게 널리 퍼지는 성질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을 보여준다. 가히 소크라테스는 말을 획일적인 내용으로 고정시키고 그 본래 의미를 훼손한다고 해서 그 부정적으로 문자의 폐해에 주목한다. 반면에 나의 글쓰기는 문자 생활의 일반화가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순기능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 예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 200자 정도 되게. 게시문 가관화는 공통적으로 문자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광범위한 전파성, 유통성,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가의 화자는 가는 그냥 가는 하면 됩니다. 문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말을 획일적인 내용으로 고정시키고 본래의 의도를 왜곡한다, 훼손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에 반대니까요. 반면에 이런 단어는 이런 접속어는 꼭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하라고 할 때 이 반면에 하는 말을 쓰는 거는 꼭 잊지 마세요. 나의 글쓴이는 문자 생활의 일반화가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온다고 해서 문자의 널리 퍼지는 성격, 유통성, 전파성, 개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쉬워요.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제시문을 꼼꼼히 읽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논제에 맞춰서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평가하려는 거예요. 논술을 통해서.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갖다 우리가 또 문제만 잠깐 봅시다. 문제만 이제 그 비교하기의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와 있고 나가 있고 저 조금 문제긴 한 두세 문장, 두 문장 정도씩 되는 그 글인데 가와 나에 나타난 각각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냐? 요약하라는 얘기겠죠. 핵심적인 주장은 각각 따로따로 각각의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고 또 가장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라는 얘기네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이거 300자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써서 보내줘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제시문 가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다? 또 제시문 나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다? 두 주장의 공통점은 뭐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시문 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왜 그렇고 반면에 제시문 나는 어떻게 평가한다 왜 그렇다 그렇게 쓰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답안에. 그럼 2번 문제를 또 한번 봅시다. 또 문제만 해설해 줄게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더 짧으네요.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비교하랍니다. 이거 비교 분석하라는 얘기도 비교하라는 얘기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관점. 근데 뭐에 대한 관점인지는 몰라요. 읽어봐야 돼요. 이런 제시문을. 기준을 안 가르쳐 주네요. 그죠? 많은 대학에서 이럴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단어를 두 제시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근데 한 제시문에서만 언급하고 다른 제시문에서는 유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려운 대학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와나의 관점을 비교 분석하래요. 근데 무엇에 대한 관점? 어, 무엇에 대한 관점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그 얘기는 안 해주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찾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3번을 봅시다. 제시문 가와나에서 개인의 이익을 바라보는 이게 이제 기준이네요. 비교의 기준이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그걸 갖다 바라보는 논지를 비교하시오. 그랬어요. 400자네요. 좀 길어졌어요. 어,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나가 있는데 자, 또 4번을 봅시다. 이제 요건 써서 보내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 네 문제입니다. 음, 음. 둘 다 간단한 시네요. 호호. 내 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어, 제시문 가와나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노동에 관한 시각. 그것이 서로 어떻게 반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갖다 쓰라는 겁니다. 노동에 관한 시각의 차이. 제시문 가시와 나시에서 이제 요거를 갖다 써서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이렇게 천천히 써서 보내주세요. 어, 모두 네 문제입니다. 써서 이제 보내줘야 될 실전 문제가. 어. 자, 이 비교는 어느 대학에서나 매년 내는 문제예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한 6개 대학의 문제를 보면은 4개 대학에서는 비교하라고 나와요. 거의.
비교 문제가 한 4개 대학에서는 비교 문제가 나옵니다. 적어도 3개 대학은 나올 거예요. 음. 그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을 할 때,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만큼 중요한 겁니다. 대학에서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학문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법칙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어, 특히 사회과학의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런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학자는 이렇게 또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느 가 옳은가? 그거는 이제 학교에 가서 배우면 되는 일이고, 어, 적어도 A라는 학자의 주장과 B라는 학자의 주장이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가 정도는 그 정도 할 실력은 우선 갖추고 있어야 된다. 글을 읽고 대학에서 전공 서적을 보고 그거를 갖다가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A를 똑같은 이런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학자는 반대로 B라고 이렇게 다 반대로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 현상에 있어서 이렇게 현상을 봤을 때 A라는 학자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 아니면 B라는 학자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 이것이 이제 그 대학에서의 공부하는 아주 그 근본 이유입니다.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에 강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생각과 글 여기 그 우리 그 대입 논술 이게 교보문고에서 팔아요. 이거 한번 사서 읽어보면은 가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랑 이제 여기 나오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실전 문제로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아마 기본적이 좋을 겁니다. 내가 왜 주로 어떤 때 이걸 시키느냐?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 교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한 부분은 앞에 부분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 요약하시오, 뭐 설명하시오, 비교하시오 하는 식으로 논제 요구에 따라서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건 뭐 가장 글에 대해서 논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요것만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는 바로 기출문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을 갖다 하다 보면 웬만하면 다 그냥 논술 시험 보는 인서울대학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빼어난 실력이 있어야지 뭐 물론 이제 그 높은 대학에 이제 순위 높은 대학 연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이런 데는 좀 실력이 상당히 돼야 되지만 안 그러고 그 이제 중하위권 대학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의 이제 논술 문제는 큰 무리 없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가요. 여러분들이 인서울대학에 논술 시험 보는 32개인가 이제 그 대학에 수능 시험을 봐서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1등급이 한두 개, 그 다음에 2등급이 또 한 두세 개, 그 정도 나와야지 제일 시원찮은 대학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수능 시험에서 1등급 하나, 2등급 세 개 나오기가 쉽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어, 2등급 두 개, 아니면 두 개 한 5, 2등급, 3등급, 아니면 1, 4등급이 나오더라도 원하는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논술 전형인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강비호 선생님이었습니다.